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죠. 정부가 작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2년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불과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정부와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 준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현장에서 커다란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러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듯이 법 준수 능력이 결여된 사업장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이미 중대재해법을 시행할 때부터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사업장 안전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 중대재해법을 만들 때부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채 말이죠. 그런데도 또다시 2년의 유예기간을 갖자는 건 오히려 이들 기업에게 쭉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 아닐까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27회 방송은 중대재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라 예,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제이 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얼마 전이었죠.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이 자리에서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일부 현장 의견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을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이미자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요. 10월 18일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중대재해처벌법 미준수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이 30.3%, 예산 부족이 25.3%, 그리고 준비기간 부족이 19.2%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소규모 기업은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시행시기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움직임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 생명의 가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 산재 사망자 874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707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는 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는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유독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총은 중대재해법 완화를 골자로 한 의견서인가요? 건의서였나요? 얼마 전 정부에 이런 걸 제출하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을 적용할 때 수사 대상 사건이 폭증해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소규모 업체의 역량 문제를 내세우면서 법 적용 추가 유예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더 높은 확률로 죽고 다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는 단 한마디도 없는 건의서를 정부에 내밀면서 경총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당 기업들이 저지르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유기 범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렴치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만 푸념합니다. 앞으로 2년을 더 추가 유예하면 그 사이 이런 상황이 변하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경영계의 바람대로 이런 제도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절대 다수의 사업장 노동자가 계속해서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가 바로 염려해야 될 지점입니다. 법 시행 유예를 강조하기보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부가 어떤 지점을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와 나란히 저희 방송의 간판을 맡고 있는 코너죠.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항상 함께 해주시는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신입니다. 예, 영신님, 오늘 노동상담소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산업재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사실 저희 공단 뉴스 코너에서도 뭐 단신이긴 하지만 몇 차례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방송에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산업재해가 오늘 이야기 주제니까 산업재해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용현님은 산업재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죽는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하지 않나요? 네네. 얼추 비슷하게 답하신 것 같아요. 일하다가 다쳤거나 네.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나아가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도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노동자가 맡은 작업에서 기인하는 질병이나 장애도 산재라고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정의에 따르면 산재의 종류를 나눠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해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산업재해 유형도 그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사고성 재해이고 또 하나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네. 네, 우선 사고성 재해는 일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로 예를 들자면 사다리에 올라가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상황, 혹은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사망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사고성 재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은 일정한 작업에 오래 종사해서 그 네. 직업에 따른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 자세 이런 것 등으로 서서히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유해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백혈병에 걸리는 상황, 네. 혹은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일하다가 근골격계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업재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영신님, 네. 그 산업재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산재 보상을 신청해야겠죠. 4일 이상, 그러니까 나흘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1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노동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산재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인데요. 무과실 책임주의요? 네네. 간혹 그 사장님들이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산재 신청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노동자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일하다가 다쳤다면, 즉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 네. 근데 또 업무 관련성은 무슨 말이죠?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네. 이제 우선 일하다가 다쳤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데요. 이제 가령 선반기계를 조작해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네. 유해 화학 물질을 운반하던 중에 갑자기 많은 양에 노출되어서 쓰러진다거나, 이렇게 일하다가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겠죠. 네네. 근데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 아니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이나 회식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용현님도 알고 계시죠?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네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로이거나, 이동 경로 중간에 경로를 벗어났거나, 그런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의 사유가 만약 사적인 목적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워크숍이나 회식에서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의 지휘에 따른 워크숍 혹은 회식에서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노동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지휘나 지시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도중에 재해를 입는다고 해서 또는 회사 워크숍이나 회식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산재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그게 업무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건지 그 여부는 명확히 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재해에 비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네요. 네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법원은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증명되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업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네.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노동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이 질병 발생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인과관계라는 게 의학적으로 혹은 자연과학적으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평균적인 일반인이 볼 때 상당하다라고 판단될 만하면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상당 인과관계라는 말이 방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걸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하는 거군요. 네,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이 노동자한테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노동자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 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알기도 어렵죠. 네, 그런 노동자들로서는 자신이 일하면서 뭐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였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 관련성 증명 책임을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정말 문제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질병이나 장애를 입은 당사자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노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책임은 노동자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는 업무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산재를 당한,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이 생긴 노동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한국타이어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심각한 업무상 질병이 생긴 노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동자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이유도 이런 업무 관련성 증명 책임에 대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업무상 질병이나 장애를 입증하려면 그 내가 일하는 작업장이나 사무실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걸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영신님 말씀처럼 어떤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쪽이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업무상 재해를 노동자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건 분명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업무상 재해라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산재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입증하라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제 추천곡은요. 네. 얼마 전에 내한 공연을 했던 미국 뮤지션이죠. 포스트 말론이 부르는 서클즈라는 곡입니다. 네, 포스트 말론 서클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so proud. I couldn't be there, even when I tried. You don't believe it. We do this every time. Seasons change and our love went cold. Feed the flame 'cause we can't let go. Run away while we're running in circles. Run away, run away. I dare you to do something. I'm waiting on you again, so I don't take the blame. Run away while we're running in circles. Run away, run away, run away. Let go. I got a feeling that it's time to let go. I said so. I knew that this was doomed from the get-go. You thought that it was special, special, but it was just special, special. And I still hear the echoes. I got a feeling that it's time to let it go. Let it go. Seasons change and our love went cold. Feed the flame 'cause we can't let go. Run away while we're running in circles. Run away, run away. I dare you to do something. I'm waiting on you again, so I don't take the blame. Run away while we're running in circles. Run away, run away, run away. Maybe you don't understand what I'm going through. It's only me. What you got to lose? Make up your mind. Tell me, what are you gonna do? It's only me. Let it go. Seasons change and our love went cold. Feed the flame 'cause we can't let go. Run away while we're running in circles. Run away, run away. I dare you to do something. I'm waiting on you again, so I don't take the blame. Run away while we're running in circles. Run away, run away, run away.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눌 이야기는 뭘까요? 네, 저희가 앞에서는 그 산업재해의 의미랑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산재보상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앞서 영신님께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자세한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산재 신청하는 건. 네, 그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이한, 가장 편한 그런 네. 방법입니다. 네, 이제 그 밖에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절차는 아니에요. 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요양 기간이 끝났는데도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치료에 따른 병원비 등 보험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용자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다. 이 근로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근로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제 먼저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 당사자의 주된 의무는 첫째로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있고,
둘째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네. 이제 근로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주된 의무 외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의무들이 있는데요. 그 부수적인 의무로는 이제 근로자의 비밀 유지 의무, 충실 의무, 사규 준수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 방지 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안전 배려 의무,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 의무라는 것은 이제 근로계약에 수반되어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의 하나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각자가 이제 분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제공할 의무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그러면 근로자 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보호 의무는 이제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신님, 그 사장들이 산재 처리가 아니라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공상하고 산재는 또 뭐가 다른 건가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공상이라는 것은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네. 많은 사업주가 입찰 제한이 발생하거나 뭐 산재 보험료가 인상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산재 신청을 막고 공상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상 처리라는 걸 하게 되면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걸까요? 네, 불리해요. 네. 이게 산재 처리가 아니라 공상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렇게 임의로 치료비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준 다음에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너 지금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그쵸.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산재 사고가 이미 예전에 났었던 게 이제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의 기왕증으로 치부돼서 이후에 또 다른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산재 인정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더 편하게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산재로 디스크가 발생했어요. 허리 디스크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그냥 그거 그냥 병원 몇 번 가고 그 시술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다 이러면서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산재로 기록이 안 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그냥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왕증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일을 하다가 디스크가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은 그냥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고 기왕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후에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리 디스크가 산재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또 산재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공상 처리를 해버리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건요. 공상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안 남게 될 텐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게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해서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되고 노동부에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제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고의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산재 은폐를 하는 것은 곧 범죄인 거죠. 네. 공상 처리가 아니라 산재 신청.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네. 영신님, 그 반월시아 공단에는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파견 노동자한테는 또 사용자가 2명이죠. 그렇죠.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이렇게 네. 있는데 그러면 파견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맺었는데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든지 감독은 그 사용 사업주라는 사람이 하게 되고 이러면 누가 산재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되는 걸까요?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죠. 네. 근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아, 둘 다요? 네. 그 파견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이렇게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해서는 사용 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용자로 봅니다. 그래서 파견 근로자를 작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지휘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용 사업주가 1차적으로 산업재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견 사업자에게도 산안법 제5조에서 말하는 그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 사고에 관해서는 파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산재 사고가 생기게 되면 파견 노동자를 채용한 파견 사업주와 파견 노동자를 작업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한 사용 사업주 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까요? 네, 그 산재 보상 신청을 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 보상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산재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승인이 나더라도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저희는 청취자 퀴즈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곡 역시 영신님의 선곡이죠.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입니다. 벌고 벌고 벌어 쓰고 쓰고 또 쓴다 밤잠 이른 내 곁엔 눈물 젖은 베개 니본 45도 경사 굴러떨어지는 돌 2시쯤 그러다 옷이 되는 거야 먹고 자고 누워 씻고 닦고 또 본다 할 일 없는 내 곁엔 눈물 젖은 베개 니뿐 45도 경사 굴러떨어지는 동 그러다가 50 되는 거야 예수님 부처님
잠이른 내 곁엔 눈물 젖은 베개 리본 사실 오도 경사 눌러 떨어지는 돌 그러다 오십다는 거야. 예수님 부처님 아라신을 찾았지. 예수님 사장님 박사님께 물었지. 한없는 복을 내려주소서. 넘치게 내려주소서. 예수님 부처님 아라신을 찾았지. 예수님 사장님 박사님께 물었지. 한없는 복을 내려주소서. 넘치게 내려주소서. 예, 오늘 노동상담소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영신님이 말씀 나눠준 산업재해 관련 이야기를 요약도 하고 또 선물도 챙기는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의 퀴즈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 나가죠. 네. 다음은 산업재해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에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산재 신청은 노동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2번. 업무 관련성은 노동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3번. 사용자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오늘 퀴즈 보기는 3개인가요? 네, 이번에는 더 많은 정답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기를 딱 3개만 드렸습니다. 네. 이 보기 중에서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오늘 유튜브 방송 댓글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는 첫 번째 청취자분께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영신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영신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로 한 해 2,200명, 하루 5.8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산업안전법 위반 재발률은 97%에 달하며 중대재해사업장 처벌 가운데 실형 선고율은 0.4%,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인천 부평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45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돼야 할까요?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업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도 상한이 없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산재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대재해법도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고 산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필요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의 실행이 아닐까요? 이를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부족한 여력을 메워줄 지역 기반의 공적 지원 체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서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게 되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뿐입니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도 인식 전환도 함께 무너지게 되겠죠. 월담의 노동이 수다 27회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하루속히 오길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오늘 끝곡은 015B의 때늦은 비는 들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가 내게로 다가온 순간부터 그리움은 꿈결처럼 내 마음에 흐르고, 그대가 내 곁에 머무른 순간부터 사랑은 눈 되어 내 가슴에 쌓여